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유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뭐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우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는 오펙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장, 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우디에 야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30대에 에너지 장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야만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우디 장관으로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 석기 시대가 끝났잖아. 근데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을까? 아니야. 돌은 있는데 돌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석기 시대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석유의 시대가 끝나는 것도 석유가 다 고갈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석유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끝날 거야 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야, 우리 사우디 입장에서 저유가가 좋을까 아니면 고유가가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유가가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만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야, 고유가가 아니라 저유가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한테 좋아. 왜냐하면 저유가가 돼야지 대체 에너지 같은 이야기 하는 애들이 힘을 못 쓰거든 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야만이 입장에서는 석기 시대가 끝난 거는 돌보다 더 좋은 청동기가 나왔기 때문인 것처럼, 원유의 시대가 끝나는 것도 대체 에너지가 더 좋아지게 되면은 원유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사우디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만인은 저유가 정책을 썼고요. 이 저유가 정책을 통해서, 야, 기름값이 이렇게 싼데 무슨 태양광이야. 태양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무슨 풍력을, 야, 돈도 많이 드는데 그거 하지 마. 라는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만인은 저유가 정책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중간에 그런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는 흐름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요즘에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은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코스트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때 썼던 야만인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봤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당시 2014년 말에요. 당시에 이제 WTI 기준으로 유가가 얼마 정도 됐었냐면은 10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이 유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25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70% 이상 유가가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2014년 말, 2015년 당시에 옐런 장관이 금리를 올릴 것 같고 중국에서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사우디는 항상 감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산을 해야 유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우디가 감산을 하지 않고 2014년 말에 갑자기 증산을 결정한 거죠. 사우디가 증산을 결정하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왜 증산을 한 거야? 그러면서 유가가 25불까지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자,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배경에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셰일 때문에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걸 꼴보기 싫은 사우디가 잠깐만, 대체 에너지도 죽여야 되겠지만 셰일 오일 저거 캐는 애들도 죽여야겠다. 안 그러면 내가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치킨 게임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보통 하루에 한 300만 배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셰일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600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나 러시아가 당시에 생산했던 양이 800에서 900만 정도 됐으니까, 잠깐만, 이게 300만 할 때는 눈에 안 보였는데 이게 600만까지 빠르게 올라오니까 이게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안 되겠다. 얘네들 죽여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유가, 야, 니네들 이거 셰일 파는데 그거 돈 얼마 드니? BP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 50불 정도는 돼야지 돈 벌 수 있는데요?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불 정도? 그럼 오케이, 알았어. 우리는 저기 그 기름 그냥 떠서 하는 거라서 우리는 원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25불까지 떨어뜨려 버리자. 그러면 얘네들 죽겠지? 라고 하면서 이야 죽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사우디 장관들이 미국 셰일 기업들한테 괴롭히려고 림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 아이고 넘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유가를 급락시키면 셰일 오일이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셰일 기업들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술 혁신을 하고 또 한 번 원가 절감을 하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냐면요. 사우디나 러시아가 800에서 900만 배럴을 하루에 생산하는데 미국은 1,3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사우디나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라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의 정책, 저유가 정책은 대체 에너지도 막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셰일 혁명도 막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보면은 사우디의 영향력이 진짜 예전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유에 전 세계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찾아보니까요. 대략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요는 1.0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0.05억 BD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즉 캐파가 수요보다 많으니까 그대로 이 생산할 수 있는 것만큼 다 생산하게 되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으니 오펙 플러스에서 일종의 이제 담합 기관이죠.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저거 0.06억 BD 즉 600만 배럴 정도는 감산하자. 감산.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유가 빠지고 난리 난다니까. 이런 회의를 하는 곳이 오펙 플러스 회의라는 거죠. 자, 모여봐 사우디가 야 너 이만큼 감산하고 너 이만큼 감산. 감산해야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산에 참여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P 곱하기 Q잖아요. 알았어. 내가 Q를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서 좋아. P 곱하기 Q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눈치를 보는 거죠. 잠깐만 내가 왜 이걸 많이 줄이지? 다른 애들이 줄여서 그냥 P가 그냥 유지만 될 수 있으면 나는 안 줄이는 게 좋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감산을 하기로 해놓고 감산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말을 안 듣냐? 그러면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우리 장사 못해 라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사우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잠깐만 니네들 왜 이렇게 감산 안 하니? 야, 니네 그렇게 감산 안 할 거면 나 이번에 또 증산해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매크로 변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원유 관련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삐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삐져가지고 나도 증산해버릴 수 있어? 니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증산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WTI 기준으로 60불 이하까지 유가가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마니가 이야기했던 저유가를 통해서 사우디라는 나라가 원유의 시대에서 어떻게든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흐름이 엄청나게 거대한 흐름, 즉 다시 말하면 대체 에너지로 변하려는 흐름, 그리고 미국의 셰일 혁명이라는 기술 혁명,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 이런 얘들 때문에 결국 이게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야마니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즉 지금도 석유의 시대가 끝나는 것은 석유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원유는 20세기가 원유의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데이터가 할 거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큰 흐름의 전제하에서 원유가 안정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면 연초에는요, 경기와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갔었죠. 그런데 물가가 관세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하면 할수록 경기는 안 좋아질 텐데 물가는 올라? 그러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라는 걱정을 했던 거고, 아,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면은 경기가 떨어져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고 해도 물가 때문에 못 내리는 상황이 되면 폭삭 망하겠네 라는 생각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이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은 맞지만 물가가 다시 안정된다. 즉, 왜냐하면 유가가 빠지면서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것 때문에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지만 연준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은 이제 가져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할 정도로 탄력 있게 움직이진 못하겠지만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것은 FOMC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닥은 잡아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경기 침체가 아니어야 되는데요. 물가 잡힌 건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 침체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을 테니까요. 경기 침체에 빠지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유가가 만약에 WTI 기준으로 60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은 경기 침체를 더 많이 걱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불 이하의 유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가 없어? 라는 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60불 이하의 유가는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정학 리스크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이 예를 들자면은 이라크,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재정 유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P하고 Q를 곱해서 유가가 한 80불에서 90불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먹여 살리고 이런 거 하는데 쓰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 유가가 80에서 90불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불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나라들이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야 하면서 싸움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가는 지금 한 60불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FOMC가 금리를 낮춰주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60불 이하로 만약에 급락을 하고 사우디가 감산을 안 하고 막 증산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판이 깨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2015년처럼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은 유가의 방향을 고민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